편안하게 생각해왔던 주식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오해는 바로 투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시장 상황이 투자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내가 체감하여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의 위험은 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 날고기는 전문가들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강의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식 투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 수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위험한 편에 속합니다. 흔히 우리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경우에 꼭 확인하는 원금 보장형이라는 수단에 비해서 말이죠. 내 자산의 형태가 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에서 유가증권의 형태로 변환된 것일 뿐이고 투자에서 손실이 난 경우는 일시적인 내 유가증권의 가치 하락을 스스로 견디지 못해 팔아서 손실을 확정한 결과일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금융투자를 통해 확정적인 수익 보장을 제안한다면 이는 금융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큰 수익을 보아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보다는 큰 손실을 보아 망했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다 보니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오해 아닌 오해는 자산 가치의 등락이 하루에도 20%에 달하는 단일 종목, 즉 하나의 회사에 대한 투자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관리를 제대로만 한다면 얼마든지 안정적인 투자는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위험은 특정한 산업군이나 한 국가의 주식시장 전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사태로 글로벌 위기감이 극에 달했던 2008년 10월이 바로 체계적 위험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를 구성하는 회사들의 성장성, 안정성 등 회사의 가치와 전혀 상관없이 거시경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체계적 위험에 해당됩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이와는 반대로 주식시장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개별 기업의 부정적인 요인이나 악재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장기 투자입니다. 투자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손실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말해주듯이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급격한 하락이 동반된 타이밍이 있었을 뿐이죠.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만 약 39년간 줄기차게 투자했을 때 우리가 달성할 수 있었던 연복리 수익률 기억하시나요? 약 8.2%였습니다. 특정 기간이 아닌 30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투자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39년간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8.2%의 연복리 수익률을 달성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낸 것이죠. 사실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국내 증시에 투자를 했다면 약 8.2% 수준의 연복리 수익률 밖에 얻을 수 없었지만 적절한 전략을 세워 자산 배분과 주기적인 포트폴리오 비율 조정이 수반되었다면 같은 투자 기간 동안 손실은 훨씬 낮추고 수익을 훨씬 높게 얻을 수도 있었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는 은행의 예적금이나 부동산 투자가 낫다는 생각입니다. 목표로 하는 안정성과 수익률, 그리고 투자 기간에 따라서는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또는 2년 이하의 단기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그 자산의 사용 목적이 절대 손실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은행의 예적금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고 실물 자산을 선호하는 투자 성향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투자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상승을 보인 부동산 시장의 상승률만 보고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수익률이 월등히 높다는 생각은 경우에 따라서는 맞지만 오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경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독특하게도 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라는 목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집을 빌려 거주하다가 나갈 때 1원도 차감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받는 제도죠. 신기하게도 이러한 전세 제도는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유니크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투자가 바로 갭 투자입니다. 원래 레버리지라 함은 지렛대 원리를 대출에 적용한 개념이라 상대적으로 내 자본은 적게 투입하고 남의 자본인 대출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당연히 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자라는 것을 지불해야겠죠. 그런데 전세보증금은 대출과 동일한 지렛대 효과를 내면서 이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 재미있는 지렛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자본이 1억 원이고 시세가 3억 원인 부동산을 사기 위해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이 부동산의 시세가 4억 원이 되었을 때 나의 수익률은 얼마라고 생각하시? 2010년 10월 시세가 약 8억 원이었고 8년 후인 2018년 10월 이 아파트의 시세는 약 17억 원에 달하게 되어 약 9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자본 규모의 단위가 현실적으로 주식 투자에 투입되는 자본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높기 때문에 그 수익률 또한 압도적으로 높아 보이는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상승을 보인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8년간의 누적 수익률을 연 복리로 환산했을 때 매년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시세는 전체 투자 기간 8년 중 처음 4년 동안은 전체 수익률이 약 5% 내외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그 이후의 4년간 급격히 상승한 경우로 투자의 시점에 따라서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10%라는 연복리 수익률은 달성하기 쉽지 않은 높은 수익률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적절한 전략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활용한다면 분명 부동산 투자 못지않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떨어지고 팔면 오른다라는 생각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신 선생님들께서 모두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누군가 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내가 사는 것만 골라서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사기 전까지는 신나게 오르던 종목이 내가 사자마자 귀신같이 떨어지는 경험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군가 내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는 나에게 큰 손실을 안겨주기 위한 악의 세력이 아닌